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은 4년 안에 공부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어제 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맥시멈 4년으로 제한한다라는 관보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교환 방문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4년이 맥시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오는 특파원 비자는 맥시멈 4년이 문제가 아니라 240일만 있다 가라. 그리고 혹시 또 연장하게 되면은 240일마다 매번 연장 신청을 해라. 좀 이렇게 상당히 그 강경하고 까다로운 그 관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자, 그 유학생 비자를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 F4 비자, F4죠. 그 유학생 비자를 F 비자라고 이제 통칭하잖아요. 그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최장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그 내용의 새로운 관보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년 안에 공부 끝내고 가라. 4년 안에 못 끝내고 계속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공부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래서 결국 페일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눌러 앉아서 살려고 온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액셉트 할 수 없다. 4년 안에 가든지 취득을 하든지 해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런데 사실 좀 허술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마칠 때라는 게 4년, 5년, 6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어요. 그냥 정규과정 학업을 너가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일부러 한 학기 남겨놓고 계속 연장 신청합니다. 그 비자를.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놓는 거죠. 왜? 미국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치 뭐 무기 아닌 것 같이, 뭐 20대 초중반에 유학으로 왔다가 거의 뭐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학업이 아직 안 끝났다고 비자 계속 연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사실은. 또 그런 걸로 이제 돈 많이 벌어먹은 유학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요즘은 뭐 훨씬 덜합니다만은 제 기억에 그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그 제 주변에 그런 유학원 이런 걸로 소위 말해서 비자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4년이 맥시멈이다. 이제 딱 정해준 겁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더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에 직접 그 신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뭐 국토안보부를 설명을 해서 우리 국토안보부가 이해를 하면 뭐 승인해 줄 수 있다, 연장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학업과 관련된 계획을 분명하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석사, 특히 이제 박사 무슨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 논문 하나만 마치면 되는데 내가 논문을 뭐 아직 못 마쳤고 논문을 이제 한 6개월이면 마칠 것 같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하고 그 학교의 연구원에서도 보증해주고 뭐 이러면은 6개월, 맥스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뭐 박사나 그런 과정에는. 그런데 대학 학부 과정에 있어서 뭐가 뭐 어때서 뭐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한 4, 5개월 입원했었다라는 걸 뭐 어태치를 해서 첨부를 해서 설명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뭐 이 사람은 4년 안에 못 끝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 해서 뭐 6개월 맥스 1년 연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학부생의 경우에는 이 4년 안에 마치지 못하면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이들을 일일이 모니터하는 국토안보부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건 그냥 대외적으로 말하는 이유예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뭐 설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그 목적이나 이유는 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 늘어나면 그들이 뭐 음성적으로 캐시 받고 어디 가서 일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뭐 일부분의 얘기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유학생이 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돈도 보내야 되고
학비도 계속 내야 되고 여기 유학 비자 연장하면서 학비 안 내고 연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학비 다 내야지 그 연장이 되니까 학비 내야지 뭐 생활해야지 자동차 굴려야지 뭐 먹을 거 사 먹어야지 옷 사 입어야지 결국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생이 늘어나면 미국 내에 사실 들어오는 그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터인데 그 자금을 통해서 인원을 좀 더 하이어해서 모니터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계산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아,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든 미국에 막 체류하려고 막 그렇게 비자 연장만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 이런 거죠. 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은 뭐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 지금 현재만 계산을 해봐도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20만 명 정도가 당장 9월 달에 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전 세계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많은 숫자가 다 이번에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장 그 이번 개정안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건 그러면 언제부터냐? 국토안보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그 관보에 게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7월 16일이죠? 네. 7월 16일자로 국토안보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관보가 게재된 이 날짜로부터 60일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일이지만 뭐 쉽게 봐서 이제 7월 15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15일 절반은 띄고 뭐 16일부터인가요? 뭐 여하튼 7월 16일부터니까 그로부터 90일이라면 7월 16일부터 죄송합니다. 60일이라면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월 중순부터 효력을 즉시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월이면 뭐예요? 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당장 9월 새로운 학기 시작, 새로운 학년 시작 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학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들, 오케이. 일단 신청했으니까 받아는 줄게. 하지만 너희들부터 4년 안에 돌아가야 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고 오면 안 돼. 네, 이런 겁니다. 자, 유학생 비자만이 아닙니다. 이 제2비자를 소지한 소위 교환 방문자, 마찬가지로 이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언론인 비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I 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기자들, 뭐 저는 이 언론인 비자, 이 I 비자로 오는 사람 많이 봤죠. 이제 한국에서 온 기자들, 제가 이제 LA에서 그 기자협회 회장하고 그럴 때 한국에서 이제 특파원이 다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게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그 LA의 특파원들을 웬만한 작은 언론사도 웬만하면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LA에 한국에서 온 특파원이 한 20명씩 있었어요. 그들이 다 I 비자를 받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업무 인수인계 받는 게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고 뭐 전임자가 살던 집을 인수인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죠. 그 외에 집 같은 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는데 문제는 전임자가 이제 간 다음에 이들이 그다음에 뭐냐 여기에 있는 기존 저희 같은 여기 로컬 기자들한테 이제 서로 업무 협조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협회 회장할 때 그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가지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저도 도움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 언론인 비자, I 비자로 오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극히 일부분은 사실 여기 눌러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은 뭐 바로바로 돌아가셨죠. 왜? 바로 돌아가야 그 해당 자기가 속해 있던 언론사에서 승진합니다. 사실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 특파원으로 한번 나오는 거는 승진 전 단계 케이스예요. 여기를 한번 왔다 가야 들어가서 승진합니다. 최소한 들어가면 바로 보도국장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땐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돌아가시는데 이제 안 돌아가신 분도 몇 분 이제 계시죠.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인 비자, I 비자로 갖고 오면, 아까 유학생은 제가 4년이 맥스라 그랬죠. 4년이 아니라 24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관보에 되어 있습니다. 자, 240일이냐면은 한 달 30일이니까 3, 8, 2, 24. 대략 8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 막 들어와서 8개월이라면 사실 뭐 제대로 된 심층 취재 쉽지 않습니다. 뭐 심층 취재는커녕 미국 생활 뭐 적응하고 길 어딜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그런 거 적응하다가 적응 끝나면 돌아가야 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인 비자는 240일 있다가 무조건 강제로 가야 되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240일 이후에는 역시 또 국토안보부에 직접 설명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사실 뭐 높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매 240일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마다 계속 연장 신청을,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온 그 특파원들이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나 4년,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시거든요. 그럼 3년이라고 치면 그 8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서너 번 연장 신청을 하고 뭐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나 안 해. 나 이제 들어갈래. 대부분 이러죠. 난 이제 여기 특파원 하고 이제 들어가면 나는 승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뭘 여기 볼 거 있다고 국토안보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아유, 나 됐어. 나 그냥 들어갈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근데 8개월 있다가 뭘 보고 뭘 배웠고, 뭐 그들이 뭐 배우러 오는 건 아니지만 뭘 보고 뭘 배웠고 뭘 얼마나 취재했겠어요. 8개월 뭐 적응하다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어저스트가 돼서 이제 기자들, 특파원들 또 언론사가 이제 나름대로 야 가서 이제 2번은 연장하고 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이분들보다 또 이제 유학생이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온 그 기자들, 언론인에 대한 건 더 심해요. 따로 별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중국에서 온 언론인은 240일에 한 번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90일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오자마자 집 구하고 차 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3개월 지나죠. 그러면 들어가거나 연장 신청 곧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온 언론인들은 솔직히 못 믿겠으니까 그냥 오지 말든지 와서 정말로 열심히 하려면은 내 룰을 따라 뭐 이런 거죠. 석 달마다 한 번씩 연장 신청하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같은 그 로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로컬 사회에 조금 경제적인 타격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학생들이 줄어들면 뭐 과거에 뭐 유학원들 돈 벌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건 별로 없고, 그 외에 어찌 보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뭐 LA 같은 경우에는 UCLA나 USC 뭐 이런데 그 학교 근처에 그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또 특히 이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좋아했던 그런 것들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걸 여기서 먹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게 여기서 사는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가 특화돼서 활성화된 그런 것도 이제 학교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대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뉴욕이나 LA나 뭐 시카고, 텍사스 쪽이나 워싱턴,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데.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와서 은행 어카운트부터 트잖아요. 왜? 한국에서 엄마 아빠한테 송금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은행 관련된 그런 그 업무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유학생들 와서 차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갖고 아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무슨 이제 한인 딜러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차를 사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영향도 이 미주 사회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군인들의 그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겠다라는 국방장관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는 그 미국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아마 조금 이미 오늘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국방부가 30세 이상의 그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요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연례적인 건강 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면서 이 최대치의 역량으로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발표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무슨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강제는 아니고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별로 없죠. 뭐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주사요법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로 받는 주사로 접종을 받는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장병들을 최상의 상태로 근무하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 테스토스테론이 그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시 말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해서 뭐 군인으로서 더 잘 싸우는 건지 그 잘 모르겠고 또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힘세고 잘 싸우는 그것까지 과연 연관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남성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 남성적이라는 게 반드시 힘이 세다. 싸움을 잘한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좀 승부욕이 있고 뭐 이런 거에는 아마 그 작용을 할 겁니다. 그 호르몬이. 하지만 승부욕이 있다고 해서 그 승부욕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잘 싸우거나 반드시 힘이 세거나 반드시 누군가 1대1 대접을 할 때 테크닉이 좋다거나 그런 거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하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우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님이 테스토스테론을 뭐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길래 이런 검사를 하겠냐라는 걸 좀 알아봤는데 일단 국방부의 발표는 안타깝게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를 말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기까지 이제 뉴스는 뉴스고 그 외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의학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이 테스토스테론 이게 사실 가장 그 이제 남자의 경우에 가장 이제 그 수치가 높았을 때가 언제냐? 사춘기 때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춘기 때 이게 왕성하게 엄청나게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 남성 호르몬이 또 많이 나와야 무럭무럭 자라죠.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최정점입니다. 그때 사춘기 때 최정점.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10대 중후반이 정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 정점인 경우도 있대요. 뭐 조금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남성 호르몬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후에는 매년 완만하게 좀 감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30대는 호르몬이 뭐 그렇다고 급격하게 30대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1% 내지 2%씩 서서히 감소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30살 이상의 군인에게만 이 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그 검사 합니다. 우리도 혈액 검사할 때 그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20대 초반의 경우에 남성은 500에서 600 정도 사이 나오면은 뭐 그냥 일반 평균치다.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자, 20대 초반은 500에서 600 사이, 또 30대 초반은 350에서 450 사이, 그리고 40대 초반은 300에서 400 사이를 뭐 평균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높다고 해서 더 뭐 남성답 그건 또 아니고 이거보다 좀 낮다고 해서 뭐 당장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굳이 숫자로 얘기해야 한다니 평균치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장병들의 남성 호르몬 수치, 이걸 숫자로 분명하게 말을 해 주어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수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그 수치를 헤그세스 장관은 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일단 30살 이상한테만 검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30대 초반의 평균치는 350에서 450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0살 이상 된 군인들에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했더니 350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너 주사 맞아, 남성 호르몬 주사 맞아 라는 걸 권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이 350에서 450이지만 뭐 한
300까지는 봐줘. 언더 300 나오면 뭐 권고해. 뭐 이럴 것인지 지금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의 그런 정책만 발표된 상황인데 자, 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또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혹시 또 그리고 수치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면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뭐 나이대가 몇 살인지 관계없이 남성 호르몬 수치 혈액 검사할 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수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20대 초반은 500에서 600 사이, 30대 초반은 350에서 450 사이, 40대 초반은 300에서 400 사이. 뭐 일단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 70대는 뭐 상관없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좀 전문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죠. CDC. 그 CDC의 그 차기 그 수장, 국장 그 후보가 과학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그 백신 회의론에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상당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인데 현 정부와 반대되는 소식을 갖고 있네.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네. 에리카 슈워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리카 슈워츠 차기 CDC 국장 그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 어제 참석해서 나는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체계적인 논문이나 이런 의학적인 증거나 뭐 이런 것이 나름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나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명확하고 정직하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인 여성이에요. 예, 흑인 여성인 그 에리카 슈워츠 후보자는 브라운 대학 학부 그리고 브라운 대학의 그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군 군의관을 지냈습니다. 해안 경비대에 있으면서 최고 의료 책임자도 역임을 했고요. 군부대의 그 천연두 예방 정책을 비롯해서 탄저균 백신 접종 문제, 또 에이즈 대책 문제, 또 팬데믹 정책 등을 입안하는 최종 결정권자 자리에 있었던 어찌 말하면 정말 공공보건센터의 최적임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인준청문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이 슈워츠 지명자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백신이었습니다. 백신. 이 슈워츠 후보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백신 찬성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아시죠?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회의론자들이 즐비한 그런 행정부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장관은 뭐 내노라 하면 서러운 미국의 최고 백신 회의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CDC 국장은 백신 찬성론자를 지금 지명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의회 의원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슈워츠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난 이걸 뭐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뭐든지 그 증거와 논문과 그 과학적인 그 뒷받침에 논거에 의해서 나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케네디 장관이 이끌던 보건복지부는 백신 회의론자들이 주요 보직을 이제 다 맡아와 있었기 때문에 백신 찬성론자의 그 CDC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국장의 지명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에 대한 어떤 소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백신이나 이런 것은 예방접종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 여기 CDC가 사실은 가장 책임지고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국장이거든요. 어찌 보면 제일 파워풀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CDC 국장을 한다니까 지금 이제 뭐가 바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홍역의 재유행이 요즘 조금 조짐이 있어요. 아직 뭐 유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홍역이 뭐 한동안은 뭐 미국에서 홍역은 이제 근절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뭐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뭐 여러 도시에서 조금씩 홍역 감염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의 100%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다가는 홍역이 정말 다시 대유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감이 고개를 들자 행정부 내에서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지금처럼
백신 회의론적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다가 만에 하나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대유행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면치 어렵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행정부가 이번에는 백신 찬성론자를 보건계 수장으로 이렇게 앉혀서 약간 좀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좀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경쟁을 건전한 경쟁,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아주 아이러니한 지금 그런 CDC 국장 지명자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폴 오빗 교수라고 최고 책임자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또 대표적인 그 어린이 백신 관련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에리카 슈워즈 CDC 지명자를 나는 뭐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가 CDC 국장 후보에 지명됐다라는 점이 매우 나는 개인적으로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장관의 치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백신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 하는 것으로 난 뭐 그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공감되는 그런 박사의 얘기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조선협력, 선박 직구, 또 미군 군함 직구하는 그런 거, 조선 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한국 기업을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군 함정을 미국 밖에서 사올 수도 있다. 또 미국이 사용할 함정을 미국 밖에서 건조하고 그걸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요건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헌법과도 좀 어찌 보면 배치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군 관련 행사에서 이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한국과 또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몇몇을 아주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역이라고 했고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딱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서 협력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도 우리 미국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냐면 요거 이제 미국 헌법에 뭐가 있어요. 뭐냐면 헌법에 미국의 그 해군이 쓰는 미국의 군인들이 쓰는 해군에서 쓰는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지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미국 군함으로 쓸 수 없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에 배치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뭐 행정명령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런 최대한의 모든 그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서 여하튼 한국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미국 밖에서 만든 것이라도 미국 해군에 필요하면 사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인가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가 있었잖아요. 뭐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 군함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됩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헌법에서 미국의 해군이 쓸 배를 미국 안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데서 갖고 온 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다시피 바로 이제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미국 군함에 쓴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뭐 강철 사이와 사이에 뭘 집어넣는지 알아요. 도청기를 정말 고성능 도청기를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묻어놓을 수도 있고 뭐 위치 추적기 뭐 비밀 카메라 뭐 뭘 어떻게 했을지 못 믿겠죠. 네, 당연히 이건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 나라의 예를 들었지만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다라면 또 당연히 얘기가 다르죠. 한국과 미국의 오랜 동맹 관계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뭐 무역 분쟁 같은 거와 관계없이 군사적인 측면,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한국이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만들어 놓은
선박이라면 우리가 해군 군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한국과 또는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도 사올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다른 지역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이 특히 이제 미국 해군력을 증강시켜 주기 위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선택지도 없어요. 한국이 우리가 미국에서 와서 만들어 주려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미국에는 이걸 만들 기술자도 이게 무슨 떡 공장만 만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 돌릴 사람, 거기서 실제적으로 일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 이런 게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필요한데 미국에는 없거든요, 사실상. 오랫동안 미국엔 조선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우린 미국 가서 만들어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렇지, 불가능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한국에서 우리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걸 가져가는 건 저희가 오케이. 그렇지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배 하나를 만들려면 10만 명씩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비자 줘가지고 미국 못 데려오죠. 또 안 온다 그러죠. 또 좀 구금될까봐.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만드는 것까지 그냥 사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조선 산업은 너무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 산업을 쇠퇴했죠.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못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군함의 어떤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그 실제적으로 기술자가 없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가 그것만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한화 오션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한화의 필리 조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서 어느 정도의 선박 제도도 가능하고 또 미국의 현재 있는 군함, 완전히 노후화된 군함 이런 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리모델링 시켜주고 장비 최신으로 달아서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한화에서 와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는 23일 다음 주에 23일 날 공식적으로 그 한화 조선소가 그랜드 오프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원에서 공개된 쿠팡의 로비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 회사죠. 하지만 비즈니스의 99%는 99%는 좀 너무하고 95%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매출의 95%도 그렇고요. 5%는 대만 여기 조금씩 있는데 그 의미가 없고요. 자, 쿠팡이 지난 2분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의 로비를 활발하게 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 로비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로비를 했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30년 옛날에 말하듯 로비를 했대. 그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서 어제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분기에 로비 회사 벨라우드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2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라는 게 뭐예요? 4, 5, 6월 이제 석 달 동안 석 달에 25만 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적인 유대 강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일개 기업이 무슨 동맹 유대 강화 이런 거를 언급할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쿠팡이 큰 회사라 하더라도 무슨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간의 동맹 유대 강화 이런 거를 로비에 하는데 거기다가 이유를 썼다? 제 개인적인 제 작은 소견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 이런 거는 왜 사기업이니까 비즈니스, 사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이익 창출 아니에요. 이익 창출이 아니라 무슨 동맹 강화 이걸 왜 사기업이 그런 걸 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써놨어요. 미국과 동맹국의 유대 강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어느 나라냐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로비 대상은 어디였느냐? 백악관, 연방 하원 그리고 무역대표부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 적혀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벨러드 그 파트너스라는 로비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 회사의 대표가 브라이언 벨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그 재집권 이후에 DC 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십수년 그 오랜 친분이 있는 건 뭐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어찌 보면 백악관에서 유일하게 요 사람한테는 좀 꼼짝 못한다는 표현이 어떤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사람한테만은 그래도 말을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듣는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라는 그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아주 막 퉁퉁하신 그 아주머니 수지 와일스. 아, 이분은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막 말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오케이 다 들어줍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요 벨러드 파트너스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사임했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을 출신이죠. 팸 본디 전 법무장관도 여기 벨러드 파트너스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전관예우 뭐 이런 것도 쿠팡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쿠팡은 백악관과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은 유명한데요. 지난 1일에는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잘 보면 쿠팡이 그 매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뭐 거의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쿠팡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었는데 청와대는 이제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국적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그런 기업을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쿠팡의 로비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한국과 미국과의 유대 강화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더 오히려 높다. 이런 부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가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대학로인가요? 그 홍대 앞인가요? 거기서 맥주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치맥하면서 건배하면서 뭐 우리는 깐부야 깐부. 깐부 아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정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 딱 2명, 그 깐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깐부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깐부 회동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네, 유명한 일화인데. 그게 이제 뭐 몇 달 전 얘기입니다만은 엊그제는 일본을 갔습니다. 젠슨 황 CEO가. 그래서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와 일본 세가라는 그 게임기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 세가와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찬까지 했는데 그 일본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즐겨 찾는다라는 간다역 인근의 그 꼬치구이 집에서 이런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 CEO는 간빠이 이런 걸 외치면서 이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아주 그 친밀한 그런 그 행보를 보였죠. 근데 뭐 제가 뭐 간빠이 회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젠슨 황 CEO가 한 말 중에 하나 좀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젠슨 황 CEO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엔비디아는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이 뭐 당연히 됐지만 일본 이 세가의 그 당시에 그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젠슨 황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의 엔비디아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야 하죠. 이 세가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0년대 전 세계 게임기를 장악하던 유명한 게임기 회사입니다. 요즘은 뭐 게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은 뭐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에 세가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한 첫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세가에 어떤 반도체 칩 같은 걸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기 기술적인 부정 문제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엔비디아가 망할 뻔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세가 측이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에게 기회를 준 그 일화를 본인이 소개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자금 고갈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단 30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납품하려고 했던 그 반도체 칩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 이에 젠슨 황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서 당시 그 세가의 사장을 만나서 세가가 줄 계약금이 있는데 그 계약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명목을 좀 전환해서 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근데 액수로는 500만 달러였는데요. 지금 500만 달러도 크지만 그 당시 거의 30년 전에 500만 달러, 30년도 더 됐죠. 30몇 년 전에 500만 달러라면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진짜 5천만 달러 넘을까? 뭐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일단 계약금을 투자금으로 바꿔달라는 게 무슨 의미냐? 계약금이란 무언가 어떤 의무가 따르는 거잖아요. 너가 이걸 정확하게 딱 해준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돈을 준다라는 그게 계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일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든 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품에 좀 결함이 생기거나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뭔가 그런 차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파기가 되고 돈 한 푼도 못 주거나 뭐 손해배상 막 이런, 결국은 엔비디아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500만 불이라 하더라도 투자금 명목으로 바꿔준다면 만에 하나 회사가 조금 잘못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해도 이걸 뭐 손해배상해달라,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투자금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대신에 또 반대로 엔비디아가 성공하면 그 성공은 또 더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그런 거죠. 투자금 문제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회사들은 의무가 따르는 그런 계약금보다는 투자금이 훨씬 더 이제 필요 있는 뭐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일본의 세가 회장이 엔비디아 정말 완전히 초창기 때 믿을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인데 젠슨 황 당신을 믿고 우리가 그럼 그렇게 돌려주겠습니다 해서 500만 달러를 계약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돌려서 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의 엔비디아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일본 그 꼬치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성공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더구나 아주 어려울 때, 초기에, 그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도와줬다라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일본의 그 세가라는 그 비디오 게임기 만드는 회사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역시 일본 사람들이야. 뭐 저는 뭐 그런 의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건 다 옛날 얘기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는 팩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되지 거기에 특별한 다른 이해관계, 다른 생각을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냥 일본에게 있어서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세가는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초창기 회사의 파산을 막아내게 도와준 일본 기업을 발판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삼성과 SK와 현대와 깐부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가라는 일본 회사가 정말 고마운 회사지만 어찌 보면 그건 이제 과거일 뿐, 과거에 연연할 수는 없죠. 이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이 한국 기업이 필요한 건 뭐 어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초창기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기회를 준 그 스토리를 잊지 않고 있는 그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누구에게나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크던 작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텍사스 지역은 뭐 지금 덥고 비도 산발적으로 많이 오고 또 특정 지역에는 뭐 폭우도 내리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동부와 동북부 지역은 여전히 댓글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시카고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기가. 그래서 뭐 동부와 동북부 지역은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그 산불 연기로 인해서 아주 불편하고 좀 힘드시고 하실 텐데 이번 주말 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모쪼록 편안하고 건강한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